증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왼쪽 이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다우지수고요. 요건 상하이 지수입니다.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요. 이게 시계열로 보면 이게 제일 역사가 길고 그리고 한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인데 보시면 그래도 어떤 약간 동조화 현상 비슷하게, 보이지 네, 않으세요? 네, 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아무래도 연동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국이 좀 더 빠르잖아요. 몇 네. 시간? 동쪽에 16시간 있으니까. 서부 쪽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의 투자자들이 증권 투자자들이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미국 증시 많이 할수 보거든요. 한국에서 그 금요일 날 끝나면 한국 투자자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되는 이제 미국의 금요일이 장에. 열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되게 재밌는 건 증시가 폭락하거나 증시가 폭등했을 때 항상 그 상대 탓을 합니다. 아, 미국 증시 망했어. 그러면 그 영향을 또 한국 증시가 받고요. 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 미국 증시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보다 후보단 선이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중국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그러네요. 보이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아무래도 공산권이고 모든 정책들이 이 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 아세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데 이제 호텔을 예약을 잡고 가는데 갑자기 나가랍니다. 오늘 공산당이 오기로 했다고. 아, 정말로. 예, 그런 정도로. 가능한죠. 예, 이거는 단순히 이게 주식이지만 단순한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되는 건 것보다는 아니니까. 뭔가 사실은 계획 경제에 좀 가까운 부분도 있어서 확실히 이 3대 지수죠. 뭐 유럽은 뺐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환율을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르면 네. 환율은 반대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에 있는 돈은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자율이 낮으면 그걸 빼서 주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증시라고 했을 때 이 한미 기준금리가 벌써 이게 역전이 됐어요. 불과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최고 4%까지 이제 이자율이 올라갔고 한국은 아직 3%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한국은행에서도 올리겠죠. 그런데 아마 미국처럼 0.75%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0.5%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0.5% 올려봐도 3.5%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강달러의 상황 그리고 1,400원 이상의 어떤 원달러의 흐름은 쉽게 바뀌긴 좀 어렵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지정학인데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봐야 될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중 갈등이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바마 때는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때는 갈등과 충돌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그 하버드대 굉장히 유명한 수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투키디데스 들어보셨나요? 아예 안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게 투키디데스는 역사가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역사가고 사실은 그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전쟁을 했을 때 약간 좀 책 잡혀서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그 이후부터는 약 한 20년간 자기들이 했던 그 전쟁에 대해서 저수를 했었죠. 재밌는 것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거든요. 뭐 우리가 역사 얘기까지는 굳이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아테네가 있고 기원은 그 페르시아 전쟁이었었거든요.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가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위협을 느끼게 돼요. 아, 쟤네 너무 커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이 동맹국들과 또 싸움을 그쵸. 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펠로폰네소스 그리고 그 아테네 주도의 그 델로스 동맹국들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신흥 세력이 많이 강해졌을 때 얘를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주변국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미국이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런 갈등을 겪고 있었죠.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지금 막 규제하고 있잖아요. 뭐 전자제품이랄지 그리고 통신 장비랄지 이게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무역 규제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까요? 바로 상관관계라는 부분들인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어서는 중국이 무역 상대국으로서 절대 1위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2위에 해당하는 그런 또 수입국이자 또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막 싸우고 있는데 새우등이 터지고 있어요. 자, 일단 그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바이든도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지나가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화해 정책으로 좀 가겠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갖고 지정학자들은 정말 많은 논쟁들을 했었는데 근데 결론은 지금 뭐냐면 제가 이 붉은색으로 쳤던 컴피티션이에요. 경쟁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국들 참 힘들죠. 일단은 선의 경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중국에서 생산한 거 안 돼.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SK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많은 부분들이 다 장비나 여러 가지 공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도체나 이런 것들 쉽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수출에 문제가 있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경쟁력이랄까 그러면 원화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물류 대란 계속되고 그렇죠. 있는데 세계 주요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여전히 아직 그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생각하다가 지금 많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원하고 있고 무기들을 드론 갖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러시아 내에서는 전쟁을 당장 끝날 생각이 전혀 없대요. 결국은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멀리서 봤을 때는 뭐 이제 끝나겠지라는 생각 막연하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 유럽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결국 이 물류 대란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고스란히 넘어올 것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또 증시나 달러와 뭐 이자율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과는 이미 벌써 9개월 이상이 지나갔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예측이 쉽지 않다. 그 원인으로선 미국 등 주변국의 어떤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저는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세계 물류 대란과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 또 식량난이 그 식량 안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식량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삼국지에도 보면 그렇고 네네. 식량을 끊어버리면 정말로 이 네, 제일 중요한 두 나라의 전쟁이지만 결국 그게 식량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자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어떨까요? 달러 환율이 오르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구두 개입입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랄지 그리고 경제부총리랄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하죠? 시장에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통해서 네. 우리는 더 이상 과시하지 않겠다. 음, 시장의 투기자본들을. 음, 그럼 이제 그 말에 출렁입니다. 원달러가 막 1,500원까지 갔다가 떨어져요. 그게 보여요. 결국은 이제 뭔가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개입을 한다. 투기 수요를 뭐 잡겠다는가 아니면 우리가 공급을 늘려서 이제 적정 환율을 떨어뜨릴 테니까 시장은 긴장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도 사서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 환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감안해서 당국자들이 구두로 개입해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통한다. 그럼 어떡할까요? 가장 좋은 건 균형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매도량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금융 당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달러를 시장에 풀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뉴스들을 보시면 22년 1분기 외환 순거래액이 83억 1천만 달러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거의 푼 거예요. 그리고 2022년 8월 외환 보유액이
22억 달러 감소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사 선물한 80억 달러 매도하면 지원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아직 그게 그 다음 단계로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조선사 선물안을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또 해외 금융자산 매각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됐는데 자 이게 뭐 80억 뭐 22억 달러 감소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국 각국마다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주도해서 나서서 보유하고 있는 적정 보유액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얼마인지 되죠? 아세요? 네. 근데 저희가 IMF 이후에는 굉장히 현재로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는 들었긴 했어요. 근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IMF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적정한 그 외환 보유액은 4,3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8% 상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외환 당국자들이 우리는 총알이 넉넉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IMF의 기준이고요. 기준이고.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BIS의 방식으로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7,800억 달러예요. 아까 IMF가 제시한 1.8 거에 배. 보면 1.8에서 1.9배 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간단한 아니요, 부족하죠. 어. 거긴 못 채우니까. 그리고 최근에 계속 달러 매도했잖아요. 9월, 10월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 있냐면 정작 총알이 없어요. 환율이 엄청나게 1,600원, 2,000원 올라갔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IMF가 됐든 국제 그 결제 은행이 됐든 그래서 뭔가 각 국가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은 항상 상시적으로 비축해 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통화 수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끼리 일정 기간 동안에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각국이라고는 해도 이제 주 상대국은 미국 중앙은행이겠죠.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그런데 그게 작년 말에 일단 그 통화 수합이 종료가 됐고 아직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은행은 하고 있어요.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에 그런 계획은 없지만 저 이제 정부 당국자가 그런 부분도 그런 카드도 검토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과 한은이 100억 달러 통화 수합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정 금액이 4천억, 더 많게는 7천억이 넘는데 100억 달러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은 이게 한미 간 통화 수합으로 넘어갔을 때 과거 사례로 비하면 대략 단기적으로 한 200원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 그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럼 결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예.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라고 네. 했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네네. 일단 중단기적 관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 간의 어떤 금리 역전은 좀 불가피하다. 이미 역전됐잖아요. 그게 한국의 당국자들도 무작정 미국의 어떤 그 금리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게 당장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어떤 이자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벌써 8% 9%잖아요. 근데 이걸 더 높여버리면 그것도 10% 이상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뱅크럽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강달러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거. 그리고 벌써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강기조를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쉽게 누그러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올해 끝나는 건 정말 기적이 아닐까. 올해 이제 2달 남았잖아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특별한 조치 없는 한 6개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적극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제가 현재 달러를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저기 솔루션인 거죠. 네, 그죠? 근데 사실 거기는 이제 없는 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네. 달러를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오를 거니까 더 오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달러 1,200원 또는 올 초에 1,100원에 샀는데 1,400원 찍었어요. 그럼 팔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6개월 이상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달러로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원달러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달러를 가지고 6개월 정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건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지금 없고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마찬가지 해당이 돼요. 그럼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달러를 사서 달러로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이제 수익을 얻어서 이것을 원화로 바꾸신다고 해도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달러를 사서 내가 이거 사서 기껏 수익을 남겨왔는데 1,100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크잖아요. 이걸 해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셨지만 제가 오늘 그 고민하시는 거에 하나의 뭐랄까 참고가 될 만한 그렇죠. 그런 예측을 그러니까 해드린 거죠. 부장님과 결론은 요즘은 여러 방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 자산을 증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네. 한국에서 금, 뭐 환율 여러 가지 저기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다 조금씩 공부를 하고 계셨어야지 오늘 부장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의사결정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닌 분들도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해봤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단기간에도 상식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당장 내가 막 이걸 사갖고 투자하려 그러면 머뭇거리게 되는데 그럼요. 단기적으로 이게 뭐 6개월 만에 내가 어떤 차익이 나겠다라고 확신이 들 수 있는 거를 누군가 이렇게 레커멘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부장님? 제가 너무 아니요, 많이 있어요. 그 기존에 어떤 투자 관련된 그 방송들, 물론 한국에는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채널만 돌리면 24시간 계속 그것만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판단이 더 흐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어가자면 여러분들 그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원화로 고금리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달러를 통해서 대체 투자를 할 것인지, 달러에 투자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인데 이게 올라갔을 때 차익, 또 내려갔을 때 차익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달러에만 투자하는 방식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좀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졌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혹시 20대 이제 20대. 마지막 20대를 네. 보내고 계신 네. 과장님이 민 과장님. 근데 이제 6개월 이상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제 머릿속에 지금 딱 폴립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저는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플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민 과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뭐 일단 여러분들 그 이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지금 내리는 이 아이디를 통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